오늘 좀 심각한 얘기 할 거예요. 오늘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헌법재판관의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이 2명이 공석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중에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아서 법률 대리를 했던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에 한 명으로 포함이 돼 있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죠. 저는 제 두 눈을 정말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법연수원 동기다, 같은 대학 동문이다, 같이 근무했던 법조계 동료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어도 대통령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변호사였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거는 정말, 음,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말이라는 거죠. 예. 자, 차근차근 볼게요. 지금 원래 헌법재판관은 총 9명입니다. 그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요. 또 3명은 국회가 추천을 하고요.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지금 공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지금 4월 18일자로 퇴임을 했고요. 논란이 됐었던 마은혁 재판관은 결국은 지난 4월 8일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된 이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 9명 중에 2명이 공석이에요. 네. 근데 이 2명을 공석을 이제 채워 넣겠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3명 중에 2명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3명의 후보가 납치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완규, 함상훈 이 2명을 추천을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해서 이 둘은 안 돼라고 이제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대선을 치러버린 거예요. 예. 왜냐면 가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본안 재판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명에 대한 지명을 다음 대통령 권한으로서 철회를 한 거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명 중에 2명에 대해서 3명의 후보군을 추천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명이 압축이 됐는데 그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포함이 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 중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변호를 맡았었던 이승엽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박스를 보시면은 부장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쵸? 마지막에 피선거권이 날아갈 뻔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위증교사, 불법 대북 우리 아까 얘기했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변호를 맡아왔다. 그리고요, 더 오래전에는 심지어 2018년도에 친형, 그러니까 형님이죠.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사건의 재판을 받을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찐명이죠. 찐명 변호사. 네. 거의 이재명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들에 다 관계가 돼 있는 그야말로 찐명 변호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네, 요렇게 생기신 분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이게 이제 2020년 9월 14일인데 이재명 당시 당대표였겠죠.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아마 그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때 고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죠. 즉 이재명 대통령을 구사일생으로 살려줬던 게 바로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법리에 의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가까스로 무죄를 받았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됐던 거고 그 당시에는 패배를 했는데 그 대법원 판결은 지금도 상당히 논란이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과연 허위 사실을 버젓이 공표하는 것이
무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그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하는 분이 키를 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었어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사에서 거의 정말 이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재명 당시 지사가 정말 기적적으로 생환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에 바로 주축 중에 한 명인 변호사가 지금 오늘날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승엽 변호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해 허위사실 발언하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재차 선임했다. 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이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2심 변호를 맡았다. 그리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네. 아무튼 대단히 찐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런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바로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 자, 이거는 공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형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변호사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건을 맡았던 법률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건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이렇게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에 압축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 있는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약간 직업병이에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나오면은 민망해지니까요.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이해 충돌이라는 게 뭐냐?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해 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어떤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내가 갖고 있던 사적 관계, 친인척이던 사적 경제적 거래 관계던 아니면 같은 조직에 속한 동료건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해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해 충돌의 범위는 광범위해서요. 그리고 또 도덕적인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해 충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고위 공무원일수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은 상당한 비판을 받죠. 그래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해충돌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공공기관 중에 어디가 속하느냐. 여기 조그맣게 빨간색 박스로 돼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당연하죠.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헌법기관이자 공공기관이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사실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있으면은 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믿고 따르겠어요. 야, 이거 뭐 서로 친인척이어서 해준 거 아니야? 이거 둘이 뭐 같은 한 배를 타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시비가 논란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건의가 실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을 하고 국가 질서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대통령실 어떤 것이 이해 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본인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말 참담하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 중에는 국회에서 배지를 다신 분도 있고요. 또 곧 이번에 대통령실에 들어간 고위공직자로 들어갈 예정인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건 괜찮아요.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일을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 국민의힘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오늘 국민의힘이 바로 세게 입장을 냈는데 사법보험이다. 집사 변호사를 지명했다. 뭐 이런 비판을 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진우 변호사, 주진우 이제 의원이죠.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해운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가장 대표적인 법 쪽의 전문이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승환 변호사를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할 기사. 이게 오늘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의 입장문이에요. 낯간지러운 보훈 인사이자 왜 보훈 인사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많이 이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란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명백한 이해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 자, 이승환 변호사는 칭형 강제 입원, 불법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수년간 도맡아 왔다. 여기까지 저희가 봤죠. 그런데 수년간 수백 번 열린 재판에 변호사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이 대통령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다. 사실 이 부분 되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검찰에 기소당해가지고요 재판 가잖아요. 재판당해서 유무죄 가리는 것도 골치 아프지만 진짜로 사람을 짓누르는 게 뭐냐면 바로 돈이에요, 돈. 왜냐면은 검찰을 상대로 이 법적으로 대항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해요. 검찰은 정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런 전문성과 그 내부의 어떤 노하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무자들 수사관을 비롯해서 검찰 공무원들 어마어마한 군단이잖아요. 한마디로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이 항공모함이랑 싸우려는데 나는 그냥 무슨 뭐 개인 변호사 쓴다? 물론 그것도 돈이 엄청 들어요, 변호사라는 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판례 수집해야 되죠. 법리 다퉈야 되죠. 증거 정리해야 되죠. 새로운 사실관계 있는지 또 탐문도 해봐야 되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 쓰다가 결국은 집안 거덜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원래는. 재판받고 수사받으면은.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다고 해요. 뭐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보훈 인사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썼다라면은 거의 수억 깨져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뭔가 좀 무료로 받은 거 아니야? 뭔가 도움을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느냐? 자, 헌법재판소는요. 엄밀히 말해서 대한민국 최고 상위 사법기관입니다. 대법원과 거의 동급으로 비춰지는데 근데 사실은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행정부랑 입법부가 싸웠을 때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이런 정말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 바로 최고법원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파면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이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싸울 수 있어요. 행정부랑 입법부가. 그럼 누구한테 가냐?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그중에 헌법재판관 한 명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어. 그러면은 행정부가 맞는지 입법부가 맞는지 엄밀히 판단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근데 이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그냥 권한 충돌이라면 뭐 그건 오케이. 그런 거는 나름대로 뭐 판단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를 할 우려가 있다. 벌써부터 대통령실은 이 변호사 감사 입장을 내놨다. 끼리끼리 인사의 신호탄이다. 대통령이 공직을,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라는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처럼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단순히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한 충돌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파란색 부분 읽어드릴게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민주당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그 혐의에 관련된 조항이에요. 자, 두 번째, 차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이를 공표하면 이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가 뭐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볼게요. 노상방뇨를 했어요. 노상방뇨를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어요. 재판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국회가 뭐 노상방뇨 정도 갖고 왜 처벌을 해? 노상방뇨는 처벌할 거 아니야. 노상방뇨죄를 없애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했던 그 노상방뇨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면소, 그러니까 소를 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지금 우리가 형사소송법 306조인가 그럴 거예요. 재판이 중단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뭐 아프거나 뭐 너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들인데 그 중에 하나로 뭘 넣으려고 하려면 6항이가 아마 그럴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이재명 구하기 법들이 무수히 그리고 연이어서 민주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최근에는 심지어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그런 법도 아마 법사 소위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제 장치를 막 마련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혹시라도 어떻게든 재판이 열려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2겹, 3겹, 4겹, 5겹의 그런 이재명 방탄법들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은 뭐냐? 이재명 후보 당선 후 선고를 재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뭐냐? 아예 그 죄가 아닌 걸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렇죠. 차지훈님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없고 사실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냥 눈 뜨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왜? 적어도 국민들께서는 이게 왜 문제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무슨 얼마나 위험한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린다면 아마 국민들도 한 명, 두 명, 세 명씩은 저는 바뀔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근데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공직선거법 대북송금 재판 받을 거냐? 떳떳하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답해봐라. 자,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헌법을 좀 볼게요. 헌법 84조를 보면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그 대통령 임기 중이겠죠.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소추가 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해제로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 사건, 뇌물 사건 이런 대북송금 사건 이런 사건들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소추가 어디까지냐를 두고 지금 이제 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해석 논란을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까지가 소추냐? 아니면 기소한 다음에 재판을 받는 것까지가 소추냐? 심지어 재판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뭐 징역 몇 년, 벌금 몇만 원, 얼마나, 몇 천만 원 이렇게 선고하는 것까지가 소추냐? 지금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헌법상에. 자, 그런데 실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소추의 그냥 보편적 개념은 사실은 기소까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추라고 했을 때 이 소추가 만약에 재판을 포함한다면 우리가
형사상의 소추와 형사상의 재판을 굳이 두 가지의 명칭으로 나눠서 말할 필요가 실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헌법상의 탄핵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보면 우리가 탄핵 소추를 한 다음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을 받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재판의 의미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러 법조인들은 소추는 어디까지나 수사와 기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추를 해서 재판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재판을 하는 것이지 소추는 앞에서 끝난 거다 라고 주장을 그동안 해왔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갑자기 소추는 재판도 포함한다라는 식의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요 가로를 보시면은 헌재 결정문에서 다수 의견 5위는 수사까지 기소까지가 소추다. 그런데 반대 의견 4위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소추다. 지금 사실 팽팽한 상황이에요. 팽팽한 상황인데 근소하게 사실은 기소까지가 소추다. 재판은 그 다음 단계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 헌법학자라든지 또 형사소송법 관련된 학자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리밍님 그렇죠. 왜냐하면은 왜 성컨프리상 취지는 소추냐면은 소추를 한 다음에 죄를 가리는 거거든요. 자, 예컨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표현이 그 사건 소추가 됐어 안 됐어? 소추가 됐어? 그럼 재판하겠네. 라고 표현을 하지. 소추가 됐어? 뭐야 그럼 선고가 된 거야? 재판이 된 거야? 기소가 된 거야? 다시 묻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 표현이. 그쵸? 야, 그리고 소추 안 됐어? 아, 그럼 뭐 재판 안 하는 거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소추의 주체가 둘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검찰이 소추를 하는 것이고 소추된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엄연히 사법부죠.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추에는 공판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건데, 공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재판이라고 하는 전체 행위에서의 검사의 역할인 것이지 소추라고 하는 단독적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요. 소추가 재판을 포함한다라는 주장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직자가 된 다음에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보통은 우리가 인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대통령도 공직자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와 공소유지까지가 소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기소에서 소추는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바로 그럼 도대체 소추가 어디까지냐? 어?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여기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은 내가 후보자인데요. 내가 후보자인데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예컨대 5년 전에 물건 훔쳤습니까? 내가 근데 만약에 물건을 훔쳤어요. 훔쳤는데 자료도 있어요. CCTV도 있고 증언들도 있어. 근데 제가 나 물건 안 훔쳤는데요. 그렇게 해도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말하고자 하는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내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표현을 하는 것까지는 뭐 좀 봐줄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명백하게 내가 했던 행위를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과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로 볼 거냐 말 거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런 허위 사실을 말한 거에 대해서 이런 걸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지금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은 되게 중요한 헌법상의 논란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 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둘 중에 어느 한쪽 말은 틀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판단을 누가 최종적으로 하느냐.
바로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죠, 차지훈님. 그 말씀도 맞죠. 사실 우리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법률을 만약에 고쳤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적용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 형사법상의 원칙 중에 하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은 되도록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또 그런 법원칙이 있어요. 아마 그러한 것들도 조금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 헌법 쟁점이 많기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헌법 소원을 낼 수 있고, 결국은 헌재가 자, 그러면은 대통령 되면은 재판하는 거야 마는 거야, 공직선거법상 행위 삭제해도 돼 안 돼? 라고 하는 최종 결정을 바로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법과 양심과 상식에 의해서 내린 판결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주장했던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국민들이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변호사 아닌데요. 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아니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양심에 따라 판단할게요.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철회했는지 한번 볼까요? 철회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네요. 계속 거론이 나오네요. 저는 철회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 정말 무리한 카드를 던지고 와, 국민들이 와구락을 떠들고 막 말도 안 돼 막 언론에서 때리고 드디어 헌재를 장악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슬쩍 빼는 게 아닌가? 그런 정치적인 전략에 수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실제로 이승열 변호사를 밀어붙인다? 이거는 제가 썸네일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삼권 분립이 파괴되고 사법, 행정, 입법을 모두 틀어지는 이재명 공화국의 탄생인 거죠. 헌재를 장악하는 거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국민들이 분노해야 할 문제고,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이건 좀 막 나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망합니다, 나중에 무너집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될 만한 문제예요. 아무리 그동안 인사상의 논란이 있고 편향성 논란, 뭐 불공정성 시비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연루됐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내가 연루됐던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밀어넣는다?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예. 이건 정말 화가 날 만한 일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잠시만 한 30초만 쉬었다가 바로 재밌는 또 이슈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